네, 6월 24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 변종만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예, NH 해외 주식 하이앤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요. 중국 증시는 이제 상승한 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이제 하락했습니다. 동반적으로 이제 나타났던 현상을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베이징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반영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기술이 섹터 중에 유일하게 이제 상승했고요. 코로나19 이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제 대부분 섹터가 하락한 데 반해서 정보기술 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반사 수익이 부각되는 이제 종목 위주로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그리고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향 반도체 수출 규제 일부 완화, 그리고 6.18 쇼핑데이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헬스케어, 정보기술, 소비자 업종이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이제 하락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이제 게임 관련주인 뭐 닌텐도, 넷슨, 캡콤 등이 이제 좋았고요. 제트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제트홀딩스의 지분이 아닌 티모바일의 지분을 이제 매각한다고 스프린트의 T모바일의 지분을 이제 매각한다는 소식에 제트홀딩스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NH 글로벌 스탁스템 포함된 10종목 중에 이제 7개 종목이 시장 대비 이제 초과 상승했는데요. 뭐 윅스닷컴, 라이언,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반사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시장 대비 좋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가 똑같이 재확산됐는데 중국은 왜 오르고 일본은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헬스케어 관련주들, 특히 이제 백신 생산 업체들이나 아니면 진단기기 업체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헬스케어 대장주 같은 경우도 좀 시장에 관심이 확대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중에서도 장춘 하이테크라는 이제 백신 업체 같은 경우도 백신 사업 부분을 이제 분리 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항사의학이라고 이제 항암제, 중국의 항암제 대표 업체가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반 진료가 이제 부족했던 반면 2분기부터는 이제 일반 진료 환자 수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1분기 실적도 견조했지만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헬스케어 업종이 중국이 이제 유일하게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미국의 나바로가 미중 무역 합의 파기 얘기 나왔잖아요. 뭐 좀 트럼프가 중간에 뭐 좀 틀긴 했어도 우려 사항이 좀 중국 증시 쪽에서는 영향이 없나요?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는 있는 거는 맞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 이제 직접적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를 수입해서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반면 또 중국 내에서도 그거에 반해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과거의 한국의 소부장처럼 중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올랐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전일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이제 SMIC가 주가가 한 9.3% 정도 상승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 창업판에 이제 상장 신청을 했고, 이게 이제 통과된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런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 아니면 이제 장비 업체들 아니면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 선두 기업이면서 그리고 캐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수한 기업에 좀 이제 다양한 부분에 이제 혜택을 주면서 결국은 이제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오히려 그렇게 단순하게 미국의 반도체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게 타격은 받지만 오히려 중국 내에서 이제 자국산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생산력 아니면 이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인텔 도현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두 개인데요. 먼저 애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이제 뉴스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그 애플이 그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자체 개발 PC CPU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발표자 팀 쿡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애플 역사상 4번째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CPU를 2번 체인지하고 OS를 한번 바꿨는데 이번에 4번째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이 매cin토시를 만들고 나서 84년도에 그 CPU를 2번 바꿨지만 항상 그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모토로라 그리고 IBM 모토로라 공동 개발한 이런 거 사용하고 2005년부터는 인텔 제품을 지금까지 쭉 써오고 있었는데 뭐 많이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인텔의 공정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서는 자체 개발 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 많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PC에도 자체 개발 CPU를 사용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이 판단을 하기로는 그 인텔의 팹 공정 능력보다 그 애플 칩을 생산하는 TSMC의 공정 능력이 이미 좀 앞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아키텍처가 그 영국의 그 암 홀딩스의 아키텍처에 기반하는데 이 아키텍처도 인텔이 사용하는 X86보다 지금 뭐 성능이 뭐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 애플이 뭐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다른 여러 IT 업체들의 이 인텔 AMD가 사용하는 X86 아키텍처의 탈출이 좀 많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암 아키텍처를 만드는 그 암 홀딩스에 당연히 이제 수혜가 가능할 거고, 이 회사는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인수했기 때문에 그 소프트뱅크의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그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트렌드가 앞으로도 좀 많이 확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애플처럼 프로세서를 자체 개발한 회사가 미국의 이제 구글,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도 프로세서를 자체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많이 확산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흐름에 있어서 수혜는 이 반도체 설계를 하려면 그 EDA라는 툴을 써야 되는데, 그 툴을 개발하는 그 미국의 케이던스랑 시놉시스라는 회사들한테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기존에는 고객이 뭐 인텔, AMD 뭐 이 정도에 국한돼 있는데, 앞으로 뭐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알리바바 다 이런 회사들이 다 이런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개발한 반도체들은 뭐 자체 팹이 없기 때문에 다 파운드리에서 생산합니다. 그 파운드리 업체인 TSMC랑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금 그 해외 주식 쪽에서 말씀을 하신 뭐 SMIC 이런 회사들한테도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이 서플라이 체인들한테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테스트라든지 뭐 패키징 회사들 뭐 국내에 뭐 많은데 회사들한테도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부터 이제 보니까 그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뭐 애플이 그 X86에서 암 아키텍처로 전환하면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냐, 소프트웨어 호환이 되냐 이거를 많이 그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애플이 이미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런 거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뭐 LLVM이라고 불리는 뭐 미들랜드랑 뭐 백엔드 그리고 프론트엔드 뭐 클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그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미 이런 여러 환경에 대해서 잘 맞게 애플이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전환이 뭐 원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년 안에 애플이 얘기한 거는 자기네들 제품 하이엔드, 로우엔드부터 하이엔드까지 전부 다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애플의 이런 그 트렌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피해를 볼 회사는 그 미국의 인텔이고요. 그리고 AMD 두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 X86 아키텍처를 회사들이 다 안 쓰고 다 자체 개발하는 트렌드로 가면 인텔의 CPU, 뭐 AMD의 CPU의 수요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자료를 작성한 이유는 인텔도 뭘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 쿠퍼 레이크라는 서버용 CPU를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뭐 서버 쪽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회사가 14나노 공정의 이제 마지막 버전을 발표를 한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을 공개를 했지만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머신러닝 성능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뭐 브레인 플로트 16이라는
포맷을 지원을 하는데 뭐 이거 쓰면 기존의 32비트 대비해서 반으로 이제 줄였기 때문에 작은 리소스로 뭐 유사한 그 머신러닝 모델 정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 그 제품 대비해서 이 머신러닝 학습 성능이라든지 뭐 추론 성능이 한 2배 이상 향상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인텔의 데이터 센터용 제품 새로 나올 때마다 서버 수요가 좀 좋아진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걸 이제 많이 그 집중해서 보고 계신데 이 제품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좀 많이 부각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연말에 나오는 아이스레이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10나노 공정이 적용되는 그 서버용 프로세서인데 이거 나와야지 서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이 AI 그 전략이 투 트랙인 것 같고요. 기존의 그 X86 개발 환경에서 변화 없이 뭐 AI 연산을 하고 싶은 회사들한테는 이런 뭐 쿠퍼레이크라든지 아이스레이크 이런 재원 프로세서를 제공을 하고 있고 좀 많은 변화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좀 높은 그 머신러닝 AI 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객한테는 2019년에 그 하바나 랩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알테라라는 FPGA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만든 새로운 프로세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머신러닝 AI 프로세서 회사들의 관심들이 많은데 여전히 인텔의 이 AI 시장에서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런 점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이 그 이 애플이 이거 자체 프로세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엄청나게 빠지지 않은 이유는 이미 데이터 센터 향 그 매출 비중이 50%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PC 쪽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부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인텔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그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최근에 뭐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반도체 쪽에서 서버 쪽에 메모리 가격 많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십니다. 근데 3분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3분기에 한 3% 정도 빠지고 4분기에 뭐 한 5% 정도 서버 디램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블렌디드 ASP는 3분기에 한 플랫 정도 되고 4분기에 한 2%에서 3%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일각에서 보고 있는 4분기에 뭐 디램 가격 뭐 10% 빠진다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콩, 싱가포르 고객들이랑 비대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피드백도 반도체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긍정적인 뷰는 아닌 것 같고 그 긍정적이지 않은 뷰의 대부분의 이유는 이 서버 쪽에 메모리 가격이 좀 많이 빠지는 거 이쪽을 좀 많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만 할게요. 예. 저기 뭐야 지금 그 X86이랑 ARM이랑 지금 MS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오면서 하드웨어 스펙이 어떻게 바뀔지 전반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나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나 삼성이 당연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밑단은 이제 계속 ARM을 쓰면서 이게 이제 스펙이 바뀔 거 아니에요? X86 쓰다가.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더 디스패킹 들어가는지 아니면 더 집어넣어야 되는지 서플라이 체인 임팩트 글로벌리. 예, 일단 시장 점유율을 그 정확하게는 따지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 되게 러프하게 추정을 해보면 이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랑 뭐 태블릿 PC 쪽에서는 이 ARM 아키텍처의 시장 점유율이 한 95% 이상,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PC 쪽에서는 이 반대로 X86 아키텍처의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이랑 태블릿 PC가 핸드폰이 연간 한 12억 대 정도 팔리고 태블릿 PC가 한 2억 대 정도 팔리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14억 대고 PC는 다 합쳐서 한 2억 대니까 전체 IT 시장에서는 이미 이 ARM 아키텍처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86에서 ARM으로 그 프로세서가 바뀌게 되면 이 그 ARM 아키텍처라는 이 ARM 아키텍처는 훨씬 더 X86보다 저전력이고 그 낮은 그 전력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를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라든지 뭐 그 디램이라든지 뭐 낸드라든지 뭐 그 GPU 이런 부품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최적화되고 효율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좀 안에 들어가는 뭐 부품 성능이라든지 부품의 양은 좀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네, 다음은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서요. 먼저 스팟 자료 철강 금속 산업 변종만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저 일단 보산철강 주가부터 좀 오고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네, 주봉 보여주세요, 주봉. 예, 주봉으로 보시면, 예, 2016년은 봐야 되니까, 예, 월봉 볼까요? 월봉으로 죄송합니다. 예, 2016년부터 한번 올랐잖아요. 포스코도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포스코 주가가 그때 2016년 1월에 한 15만 7천 원에서 18년에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시작이 이제 중국에서 공급측 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최근에 중국에서 발표 나온 게 한 6개 부서에서 2020년 중점 영역 과잉 생산 능력 해소 업무 관련 통지 이런 걸 냈는데, 사실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2016년처럼 뭔가 이제 중국이 좀 나서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은 거고요. 지난주에 발표는 됐는데, 이제 뭐 철강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들의 생산 능력을 이제 파악해서 올해 말까지 생산 능력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국가 기업의 기업체 감독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철강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철강 산업의 과잉 능력 해소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래서 요거를 보산철강하고 중국의 데이터 업체인 큐스틸 쪽에 문의를 해봤어요. 어떤 거 같냐 그랬더니, 사실 보산철강에 계신 분은 아직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 강령 이런 걸 받지 못해서 크게 뭐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큐스틸 쪽에서도 이게 철강업계 반응이 그렇게 뭐 있을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고, 뭐 늘상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16년에 그렇게 공급측 개혁이 영향을 미쳤던 거는 그때 실제로 유도로라고 하는 이제 오래된 설비 1억 4천만 톤을 포함해서 거의 3억 톤의 설비가 없어졌었거든요. 저희 폐쇄되거나 대체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철강 금속 산업에 대해서는 경기 민감주로서 최근에 주식시장 돈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했었지만, 저희 시장 뷰처럼 또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 신일보제철이 상반기 실적 상당히 좀 적자가 많았다는 뉴스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좀 포스코나 중국 쪽은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좀 신일보제철이 특별히 좀 안 좋은 이유 있나요, 혹시? 신일본제철은요, 그때도 저희가 이제 그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자산 상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비 상각을 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이제 반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포스코는 지금 고로를 한 기를 광양 3고로를 2월부터 5월 말까지 개수를 하느라고 껐었는데, 저희 재가동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신일본제철은 거의 4개 고로 정도를 지금 중간중간 지금 올해 내년까지 해가지고 가동을 중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만큼 어떤 설비 운영의 어떤 가동률 이런 것들이 포스코보다는 좀 안 좋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뷰티케어 산업 이니시에이션 나관준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뷰티케어 산업 이니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케어 시장에서도 가장 빛나는 분야가 이제 뷰티케어 분야라고 판단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사회적 소비 패턴이 이제 필수 소비재 중심 사회에서 웰빙 지향형 소비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름다움, 뷰티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성형수술이나 성형수술 같은 외과적 수술보다는 최소 침습 혹은 비침습의 미용 시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에 저는 미용 시술의 대표 주자인 톡신과 필러 시장을 중점적으로 이번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페이지 9페이지의 그림 18번을 보시면요.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피해를 받았고, 이는 주가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톡신과 필러를 필두로 한 뷰티케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코로나19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었는데, 타 업종 대비해서로는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실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고객분들이 뭐 미용 시술이나 성형 수술에 대한 문의는 많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실제로 시술을 받던 환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 시행,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인해 지금이 수술과 시술의 적기라는 인식이 퍼졌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 둔화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이제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국민 고객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바운드 외국인 고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미용 성형 시장의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이외에도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최근에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과 젊음에 투자하는 액티브 시니어층이 이제 새롭게 뷰티케어 산업의 주력층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밀레니엄 세대들은 이제 개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뷰티케어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제 액티브 시니어층과 밀레니얼 세대의 주력 소비층의 부상으로 뷰티케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1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톡신 부분인데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이제 50, 100, 100유닛 제품이 국내에서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이제 가처분 신청 이제 공판이 열리고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품목허가 취소를 잠정적으로 중지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저는 메디톡스가 휴젤의 품목허가 확정은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휴젤에 이어 국내 점유율 2위를 차지했던 만큼 이번 사태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메디톡스는 이번 사태로 이노톡스와 코어톡스로 라인업을 교체 중에 있지만 현재 회사 신뢰도에 큰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교체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페이지 20쪽으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반사이익 최대 수혜 기업은 휴젤이라고 판단됩니다. 휴젤은 4년 연속 국내 1위를 기록했던 만큼 메디톡스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내에서 이외에도 국내에서 네 번째로 톡신 품목 허가 승인을 받은 휴메딕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이제 국내외에서는 이제 수출용 허가 승인을 받고 미등록 수출 가능 국가를 주력으로 수출 중인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의 수혜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이제 20페이지 표 6번과 24페이지의 표 9번을 보시면은 최근 국내 톡신 시장의 경우는 다양한 경쟁사들이 출연을 하면서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톡신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고 톡신이 과거처럼 국내에서는 더 이상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국내 대비 수익성이 높은 해외 시장 진출이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기업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5페이지부터는 이제 필러 쪽 내용인데요. 이제 필러는 진입 장벽이 사실 톡신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영위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42쪽의 그림 51번을 보시면요. 국내 필러 시장만 하더라도 이제 2016년 기준으로 국산 필러 업체들이 약 74%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고 수입산 필러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러의 경우는 상위 몇몇 제품들을 제외하면은 그 필러 자체의 효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히려 마케팅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걸로 여겨지는데요. 이에 저는 이제 톡신과 필러 두 가지 라인업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업체, 즉 이제 번들링 이제 끼워 팔기 마케팅이 가능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향후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44페이지를 보시면은 필러도 사실 톡신처럼 경쟁 심화에 따른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및 수익성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제 특히 로컬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 시장보다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의 신흥 시장을 주력으로 필러 수출 확대에 이제 국산 필러 업체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시장 진출 이외에도 현재 많은 필러 업체들이 이제 안면 부위로 한정되어 있는 필러를 바디 필러로 연구 개발을 확대 중인 추세인데요. 이는 보통 이제 안면 부위는 필러가 1cc 정도 쓰이는 데에 반해 이제 바디 필러는 정말 대용량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시술 부위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필러 업체들을 한정해서는 이제 해외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바디 필러 영역으로도 R&D를 아끼지 않는 기업에게서도 성장이 기대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48쪽부터는 기업 부분인데요. 이제 먼저 탑픽으로 휴젤을 제시합니다. 휴젤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48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일단 SOTP 밸류에이션을 통해 목표 주가를 산정했는데요. 일단 영업 가치로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588억에 타겟 PER은 이제 톡신 필러 업체의 평균이 29.1배를 적용해서 산정했고, 톡신, 레티보의 파이프라인 가치, 글로벌 파이프라인 가치를 합산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61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회사가 연초에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에 대비해서는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부진하겠으나 이제 1분기에 휴젤 실적은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2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중국향 화장품 수출 본격화와 톡신 중국 이제 허가 승인 및 판매가 개시된다는 판단 하에 점진적인 실적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의 국내에서의 톡신 허가 취소가 확정이 되면서 내수 톡신 시장에서의 반사 수혜로 확고한 1위 사수가 예상이 되고요. 이제 해외 쪽에서는 사실 이제 아직 시장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번 달 15일에 그 기존에 이제 메디톡스랑 이제 입센의 디스포트가 중국에서 톡신 품목 허가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뭐 보안 자료 제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15일 날 입센의 디스포트가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던 부분은 중국 내에서 수입산 톡신에 대한 이제 좀 품목 허가를 좀 꺼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에서 허가 나는 데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이제 팽배했었는데 이번에 입센의 제품이 중국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휴젤 같은 경우도 6월 초에 중국에 이제 보안 자료 제출을 완료했고요. 현재 보안 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하반기에 중국 품목 허가 승인과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휴젤을 이제 저희 뷰티케어 산업의 탑픽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64쪽에는 휴메딕스인데요.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제목처럼 국내에서 경쟁사의 톡신 품목 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메딕스의 목표 주가를 31,000원으로 게시를 하고요. 이제 밸류에이션은 타겟 PER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지배순이익 147억 원에 타겟 PER 20.2배를 적용해서 산정했습니다. 타겟 PER은 국내 3대 톡신 기업인 휴젤, 메톡, 대웅제약의 에스테틱 그 PER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휴메딕스가 그 3대 기업 대비 에스테틱 사업 성장 초입인 점을 감안하고 톡신 수출을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50%를 할인했습니다. 이제 휴메딕스는 사실 상장 이후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매년 두 자리의 탑라인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수익성이 훼손되면서 주가는 쭉 우하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영업이익은 이제 성장세로 전환을 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리지톡스 영업 활성화가 기대되어서 탑라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 모두 이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제 해외 쪽에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과 필러 신제품 허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19로 공급이 좀 더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둔화에 따른 중국향 수출 정상화도 기대되어 실적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82페이지의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인데요. 파마리서치의 이제 목표 주가는 74,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도 똑같이 이제 PER 밸류에이션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제 앞서 국내 3대 톡신 기업인 휴젤, 메톡, 대웅제약 PER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이제 휴메딕스와는 달리 파마리서치는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35%를 할인해서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콘주란 이제 관절강 주사인데 이게 이제 급여화 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만 원 하던 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4만 7천 원의 시술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콘주란의 급여화에 따른 공급처 확대와 환자분들의 시술 확대가 기대되고요. 또한 이제 대표 품목인 리쥬란의 경우는 이제 피부 재생과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난 미용 시술 브랜드 입지 구축을 완료했고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입소문 효과에 따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리쥬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중국에서 의료기기 허가 취득을 했고 2분기부터 중국 판매가 개시될 예정에 있어서 앞으로 매출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사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PDRN과 PN 원료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장 7월에는 이제 연어일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관절 기능 개선, 이제 건강기능 식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3분기와 4분기에도 뭐 각종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뭐 리쥬란 시술 활성화 기대되어서 저희는 매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도 바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톡신 시장이요. 그 지금 보면은 이제 디스포트도 허가가 났는데 뭐 국내 업체들 허가 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중국 내에서도 그 톡신을 좀 이제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필러처럼 이렇게 좀 레드오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페이지 32페이지의 표 14번을 보시면은 현재 이제 중국 톡신 임상 개발 현황을 나타낸 표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국에는 엘러간의 보톡스랑 중국 란조가 출시된 상황에서 디스포트까지 그래서 총 3개가 출시가 되어 있고 현재 뭐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온스 그리고 레방스까지 해서 후속 기업들이 지금 출시를 예정 중에 있는데 근데 여기도 국내처럼 레드오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저는 이제 휴젤과 메디톡스나 대웅제약이나 휴온스 저희 국산 필러 업체들이 사실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MS를 확보할 걸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화이트 마켓보다 좀 그레이 마켓이라고 하는 흔히 통칭하는 블랙 마켓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더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블랙 마켓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쪽에 톡신이 나가 있는 게 많이 줄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산 제품들이 되게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이트 마켓으로 국산 제품들이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블랙 마켓에서는 더 이상 판매가 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이 블랙 마켓에 있던 수요처들이 자연스럽게 화이트 마켓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화이트 마켓의 볼륨이 커진다고 가정하면은 중국 내에 5개, 6개, 7개 업체들이 진출한다고 해도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뭐 경쟁사가 많더라도 현재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진출하는 기업이 단연 최대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2번째, 3번째 업체까지는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4번째 업체부터는 조금 국내 레드오션화 된 것처럼 큰 수혜를 보진 않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톡신 시장 그 규모하고 그로스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중국 톡신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오피셜하게 제시된 데이터가 없어서 일단 저희도 일단 과거 시장치를 데이터를 기반해서 저희도 추정치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페이지 29페이지의 그림 39번을 보시면은 이제 2021년부터 시장 규모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 베이스를 근거로 국내 톡신 업체들이 21년, 22년, 23년에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추정한 데이터인데요. 일단 21년부터 23년 사이에는 CAGR로 약 30% 정도의 그로스를 보일 걸로는 예상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국내나 이제 글로벌처럼 점차 성장 폭은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휴재일 질문이 있는데요. 예. 차트 띄워주세요. 4일 동안 저 볼륨 실려가지고 올라가는 게 저 입센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풀린다는 거? 아니면 혹시 이게 이거는 사실 저희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데 네. 입센에 대한 소식은 확실히 외국 쪽이 좀 빠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그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입센이 허가 받은 거에 기대감으로 휴젤도 그 허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신 것 같고,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종목 3개 중에서 보면 뭐 휴젤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 여기 뭐 테이블을 보면 제일 비싼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뭐 실적 추정에도 뭐 중국 쪽도 모지간이 다 가정을 해놓은 실적 같거든요. 얘가 이렇게 좀 비싸게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영업 가치 쪽에는 실적단에는 중국 쪽 실적은 반영은 안 해놓은 실적이고요.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에 이제 중국 실적이 반영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이제 톡신 레티브의 가치는 제가 중국 가치만 산정한 게 아니고 이제 미국과 유럽까지 해서 글로벌 가치를 산정해서 좀 다소 높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좀 반영되어서 좀 비싸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메디톡스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메디톡스가 중국 허가 모멘텀이 최고조로 반영되었을 때의 PER이 50배에서 60배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휴젤이 아직 50배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과거 메디톡스의 사례를 본다면은 중국 모멘텀으로 주가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네.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차나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어떤 제품 교체 이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중국 쪽으로 많이 좀 포커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일 큰 시장에서 나보타 이외에는 아직 뭐 가시적인 뭐 출시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미국 시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업체들은 어디 쪽이라고 보세요? 네, 우선 미국 쪽은 제가 페이지 28페이지의 표 11번을 보시면은 현재 미국 톡신 임상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나보타 말고 아직 뭐 두각을 개발 임상 스케줄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게 딱히 없는데, 그래도 가장 지금 근접한 건 휴젤입니다. 사실 휴젤은 일단 한 3분기 정도까지 유럽에 품목 허가 신청을 계획을 하고 있고,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에도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사실 휴젤 같은 경우는 진작에 3상을 끝냈는데 그때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추가로 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스케줄보다 조금 늦어진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사실 휴젤이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글로벌 마켓 진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올해 하반기에 허가가 나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은 이제 대웅 제약에 이어서 이제 메디톡스가 저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휴젤이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그 국산 톡신 플레이어 중에서는 가장 선두 자리로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